아,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1시부터 4시 방금 전까지 GNN을 보다 왔는데 이젠 발표를 하라네요. 그래서 머리가 녹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발표만 하면은 투마치 토커가 되는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GNN을 하겠다 해놓고 GNN을 시작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그 나쁜 버릇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다 뺐습니다. 앞에 내용을. 그래서 GNN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좀 이제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내용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직도 마이너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연구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자료 구조 시간에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를 배우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이상으로 사실 현실 세계에서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유명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네트워크 형태로 돼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뭐 분자 구조 같은 것도 일종의 그래프 혹은 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단백질 간의 결합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다 그래프라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래프를 접목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분야가 그런 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기존의 사실 딥러닝 방법론들로는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프라는 이 구조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프라는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비교돼 있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처럼 어떤 이렇게 스파셜한 어떤 구조 그러니까 시퀀셜한 구조나 그런 스파셜한 구조가 있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노드들이 서로 엣지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어떤 뭐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저런 이미지나 텍스트를 다루던 방식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제 GNN이라는 분야가 생겨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어떤 릴레이셔널한 스트럭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을 할 것인가가 사실 GNN이라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할 내용은 떤 이제 다운스트림 어떤 태스크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라는 애를 어떻게 이제 벡터로 표현할 것이냐 약간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줄여서 G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이제 머신러닝 단계에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던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이제 어떻게 뭐 머신러닝적인 기법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어떤 이렇게 히든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얘기할 이제 GNN 같은 것도 뭐 여기에서도 여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실 주로 할 얘기는 이거예요. 노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라는 게 뭐 뒤에도 나올 거지만 노드랑 엣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노드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런 뭐 노드의 어떤 스트럭처럴한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피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얘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이제 디디멘셔널 벡터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뭐 F라고 했을 때 그 F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가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GNN은. 그래서 이걸 노드 임베딩이라는 용어로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임베딩 이런 얘기를 쓰면은 이런 이제 D 디멘전으로 매핑하는 거를 이제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크게 다루는 태스크는 뭐 여기는 4개로 돼 있긴 한데 크게는 3개로 보통 보는데
이제 노드 레벨에서 이제 뭐 노드의 종류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류하는 노드 레벨 태스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노드 사이에 뭐 엣지가 존재하냐 아니면 이 엣지가 뭐 보통 엣지가 존재하냐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엣지 레벨 태스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자체를 이제 어떤 종류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혹은 뭐 그래프 레벨에서 이제 다음 그래프로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 뭐 이런 그래프 레벨 뭐 프리딕션 같은 것도 태스크의 일종이라서 크게는 세 가지로 봅니다. 뭐 여기는 이제 서브 그래프 레벨에서도 뭐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뭐 근데 얘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래프 레벨이나 서브 그래프 레벨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는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래프 레벨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만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라는 이제 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이제 모델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기존의 생물학자들이 하던 어떤 통계적인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심하게 압도해가지고 이제 한창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폴드의 내부에도 사실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보통 이제 GNN이 많이 쓰였던 부분은 이제 추천 시스템 쪽, 뭐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유저랑 아이템을 어떤 노드라고 한다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샀고 뭐 장바구니에 담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인터랙션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엣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래프 형태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 신약 쪽에서도 또 이제 뭐 약물이랑 이제 단백질 간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부작용이 발생할까 안 할까를 이제 뭐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여기 보면은 뭐 세모가 드러그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이제 프로틴인데, 이 엣지에 지금 보면은 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R1이라고 하는 엣지는 뭐 뭐 그렇대요. 그리고 R2라는 엣지도 뭐 부작용이 다른 종류의 부작용인데, 이제 이 두 개의 약물을 이제 같이 섭취했을 때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R1이라고 하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쿼리 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심바스타틴이랑 이제 뭐 시프로플록사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 사이에 엣지가 이런 엣지가 있냐라고 예측을 한다는 건 얘가 부작용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신약 분야에서도 쓰이고, 저번에 발표할 때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얘가 그 이 엣지가 높은 확률로 등장하겠다라고 탑 10을 매겼을 때 이런 식으로 탑 10을 매겼는데, 그 중에 5개가 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실험을 한 논문이 존재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인 백그라운드 없이도 GNN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조금 더 딥러닝적으로 비전 쪽 태스크나 NLP 쪽 태스크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씬그래프, 이제 어떤 그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냐를 이제 그런 걸 씬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거를, 그 씬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도 꽤 이제 GNN 쪽에서 많이 하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초기 논문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GNN의 방식으로 씬 그래프를 제너레이션 한다던가, 혹은 이제 이미지 자체를 제너레이션 해내는 거, 씬 그래프에서 반대로 이제 얘는 이렇게 주어진 씬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제 아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태스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와 이 그 퀘스천이 같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그래프 GNN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또 분야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최근에 김현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knowledge 그래프라고, 얘는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 그래프라서 이제
어떤 컨텍스트에 대해서 약간 뭐 정보를 약간 담고 있는 뭐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뭘 했다 이런 거를 엣지를 통해서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이 퀘스천에서 이런 컨텍스트들을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퀘스천 앤서링을 하는 이런 태스크들도 이제 보통 많이 네, NLP 쪽에서도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전이나 뭐 NLP 쪽에서의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설명해도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GNN이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약간 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뭐 그래프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동그란 애 노드라는 애랑 걔들 사이를 이어주는 엣지라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 A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접행렬, 한국말로 인접행렬이라 하고, 뭐 보통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를 이제 뭐 대문자리로 표기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번 노드랑 2번 노드가 이어져 있으면 걔 사이에 1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이게 방향성이 없는 뭐 undirected 그래프에서는 뭐 시메트릭한데, 뭐 그런 거는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저번에 또 했다가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 할 거고,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에서는 이제 노드들이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분자 구조를 뭐 분자들의 어떤 뭐 인터랙션을 예측한다고 할 때 그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화학적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상온에서의 뭐 엔탈피가 얼마고 엔트로피가 얼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위치한 노드 피처들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이제 이 그래프 자체의 어떤 이 어드저선시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 두 개를 사실 키포인트로 보고 GNN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노드나 엣지에 종류가 없는 그래프들 뿐만 아니라 이런 그래프는 이제 보통 저희가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하고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에 이제 노드랑 엣지에 종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데이터셋 중에 DBLP인가? DBLP라고 해서 이제 논문 인용 막 이런 데이터인데, 이제 그러면은 노드의 타입이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 논문, 그 다음에 저자, 그리고 그 논문이 출판된 컨퍼런스,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인터랙션을 약간 분석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있어서, 그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분석하는 태스크는 또 따로 있어요. 사실 그거는 또 되게 일반적인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여기 타입 매핑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이 V라는 노드 전체가 이거는 그냥 그 하나의 집합인 거예요. 집합. 그래서 이 집합에 세 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네. 원소가 3인 집합인 거고, 모든 노드들을 주황, 파랑, 노랑에 매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는 보통 이제 같은 노드들끼리는 엣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입이 같은 노드들끼리.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엣지의 타입도 결국에 그거에 따라서 3C2로 해가지고 3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는 이런 거고, 오늘은 안 다룰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그래프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저희가 GNN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학습시킨 건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 리캡으로 한번 다시 가져왔고, 또 노드 임베딩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노드를 어떤 다른 어떤 뭐 Z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슷한 노드들은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깝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라던가 비슷하지 않은 노드들은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컨셉이 뭐 많이 활용되잖아요, 보통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노드 임베딩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있을 때 거기서 이 노드들을 이제 이 임베딩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인코딩 펑션이 있어야겠죠. 인코더 펑션이.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얘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는 어떻게 찾냐 하면은 뭐 일종의 디코더 같은 건데 뭐 걔는 뭐 간단하게 닷 프로덕트라고 한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원래 이 네트워크에서 이 두 개의 노드가 얼마나 비슷했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의해야 되는 게 인코더 펑션이랑 뭐 디코더 펑션을 정의했다고 가정할게요. 다 프로덕트로 인코더 펑션이랑 이 원래 그래프에서의 시뮬러리티 펑션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초기에 이제 정의했던 방법들이 먼저 첫 번째 노드가 이제 원래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존 이제 머신러닝에서 했던 방식들은 이제 이런 어떤 노드 레벨이나 엣지 레벨에서의 어떤 스태티스틱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저번 발표 때 이거를 이틀 동안 하다가 발표가 끝나가지고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뒤에 나올 컨셉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얘기만 해보면 디그리 다들 아시죠? 디그리. 네. 노드의 자기 이웃이 몇 개인지. 그래서 D 같은 애는 이제 B, E, C, H랑 이어져 있으니까 디그리가 4인 거고. 그래서 디그리 같은 애들이나 혹은 뭐 이제 얘는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그냥 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림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분모에 이게 KV가 V라는 노드의 디그리를 말하는 거예요. 디그리를. 그 다음에 그러면은 KV 컨비네이션 2라는 거는 자기 이웃 중에 랜덤으로 두 개를 골랐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 그 자기 이웃 중에 랜덤으로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 중에 이웃한 노드들 사이에 엣지가 있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V라는 노드가 4개의 네이버가 있는데 이 4개의 네이버가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죠. 예, 얘는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덜 이어져 있죠. 맞죠? 그래서 뭐 지금은 3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0.5인 거고 6분의 3에서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안 이어져 있으니까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약간 의미에서 약간 중요하냐면은 이제 자기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이제 자기를 포함한 네이버후드들이랑 해서 얼마나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느냐. 이런 약간 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멀라이즈한 값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의 노드 레벨에서의 의미를 갖는 이제 뭐 얘는 이제 살짝 얘 두 개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구조 자체를 이제 약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통계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레벨에서 이제 나오는 피처들은 뭐 이제 로컬 네이버후드 오버랩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노드 두 개가 있을 때 얘 두 개의 그 네이버후드라는 게 그 이웃들이 얼마나 겹치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수식화해서 나타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하게는 그냥 진짜 겹치는 게 몇 개인지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통계량.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기 디그리가 높은 애들이면은 이제 절대적인 이게 값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할 거 아니에요. 편차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이제 노드 이제 합으로 나눠주는 거. 합집합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 뭐 여기는 이제 뭐 아예 이런 식으로 로그를 씌워서 디그리로 나눠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피처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랜덤 워크 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디터미니스틱한 거를 이제 논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인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것도 원래 저번 시간에는 좀 깊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서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기준 노드라고 했을 때 정해진 길이만큼 이제 랜덤 워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랜덤으로 걷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웃이 막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서는 그 패스의 길이가 5라고 보고 랜덤 워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 이렇게 지금 얘 이렇게 4개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이 랜덤 워크에서 자기가 방문한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같은 이 패스 상에서 얘랑 얘가 같이 등장할 확률을 가지고 이제 이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랜덤워크 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뭐 딥워크 같은 게 제일 초기에 이 랜덤워크를 소개한 논문이고, 예,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제 노드 투 백과 딥워크의 차이는 뭐냐면, 딥워크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진짜로 예를 들어서 자기 이웃이 3개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확률로 가는 거예요. 예, 정해진 길이만큼. 근데 노드 투 백은 이제 그런 어떤 랜덤성보다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플렉시블하게 약간 한 건데, 얘가 이웃이 얘를 같은 확률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얘가 지금 뭐 제가 설명을 좀 다 빼긴 했는데 원래 얘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조정해주는 파라미터가 있고, 더 먼 방향으로 이동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애들만 좁게 해서 로컬하게 볼 건지를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약간 바이어스를 주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이제 노드 투 벡터라는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했었고, 이 식은 뒤에 어차피 또 나와서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덤워크 베이스의 방식으로 보통 그래프에서 두 노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요즘은 많이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우리가 또 정의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했는 게 바로 인코더가 어떤 엔지였죠, 맞죠? 이제 제일 처음에 사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나이브한 방식은 그냥 여기다 노드에다가 그 노드의 어떤 워낙 벡터에다가 매트릭스 곱하는 거겠죠, 그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V라고 하는 애는 이제 모든 노드들마다 이제 원합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드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냥 그 앞에 곱해진 그냥 그 웨이트 매트릭스여서 얘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하나의 열이 그래서 이제 이 V라는 원합 벡터랑 곱해지니까 얘 자체가 하나의 인베딩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단순한 방식이죠. 그냥 인코딩이 인베딩을 룩업하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식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문제점들을 한번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파라미터가 이제 그러니까 노드마다 하나하나의 각각의 인베딩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제일 뭐 첫 번째 문제일 거고 제일 쉽게 생각되는. 그리고 이제 얘는 좀 그래프에서 좀 중요한 컨셉이라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트랜스덕티브 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게, 이 보통 그래프에서 트랜스덕티브한 세팅이랑 인덕티브한 세팅 이렇게 두 개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머신러닝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트랜스덕티브 세팅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 자체에 이제 한 그래프 안에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색칠이 돼 있는 애들은 라벨링이 돼 있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노드들이고, 이 물음표가 돼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 이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노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래프 구조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의 라벨이 뭔지 모를 뿐이지 얘가 어디에 이어져 있고 얘가 어떤 노드 피처를 가지고 올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상에서 얘 라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 세팅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덕티브한 세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얘의 문제점은 그럼 뭐냐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언신 노드라던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 내부적으로 결국에 그 구조 스트럭처에 맞춰져 있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약간 인덕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덕티브는 뭐 그래프가 엄청 많아요. 학습 데이터셋에 그래프가 엄청 많아서 얘를 가지고 그냥 어떤 모델을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를 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가져와서 그 새로운 그래프에서 여기 비어있는 노드들의 색깔이 뭔지 맞추거나, 아예 이제 완전 비어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아예 이제 노드가 엣지가 존재하는지를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예 약간 새로운 약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의 세팅은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노드나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제 샬로우 인베딩 방식의 제일 큰 문제점이 우리가 트레이닝 했을 때 보지 못했던 노드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덕티브하다고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인덕티브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큰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인너티브 바이어스 같은 거랑 비슷한 개념. 약간 뭐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어쨌든 약간 얘는 약간 그 비전 같은 데서 슈퍼바이스드랑 그냥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네, 거의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금 애매한데 뭐 일종의 세미 슈퍼바이스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래프 단에서 이제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비어 있는 것들을 예측하는 거 vs 아예 새로운 그래프나 새로운 노드를 가져와서 예측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지금은 대강 컨셉만 이해하셔도 돼요. 어차피 약간 설명을 하면서 계속 트랜스덕티브, 인덕티브 얘기가 나올 거라서 약간 어떤 차이인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더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결국에 이 앞에서 봤던 이 그냥 인베딩을 학습하는 얘는 노드의 피처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죠. 애초에 거기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드 피처를 고려하고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고려한 학습을 하자고 했는데 둘 다 안 한 거예요. 얘는 사실 제대로. 네, 그래서 제일 나이브하지만 제일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GNN과 같은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쉘로우한 어떤 인코더가 아닌 딥한 인코더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간 멀티플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약간 뉴럴 네트워크처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약간 뭐 모식도 같은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뭐 그냥 뭐 설명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노드들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일단 GNN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셋업을 좀 할 건데 이제 뭐 앞에서 나왔던 용어들이랑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겹치고 이제 조금 뭐 표현 자체가 다른 게 크게 없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드 피처인데 아까 제가 계속 뭐 예시를 들었지만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유저들의 어떤 정보, 프로필이라던가 유저의 이미지 약간 이런 것이 노드만이 가지고 있는 피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생물학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뭐 유전자 정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어떤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노드 피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부득이하게 원합 벡터를 쓴다든지 이제 뭐 컨스탄트 벡터를 그냥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드 피처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 그 GRL 북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래프 쪽에서 이제 많이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드 피처에 대한 노트를 갖고 왔어요. 사실 앞에서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많은 그래프에서 이제 되게 리치한 노드 피처들이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걔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뭐 노드 디글이라던가 뭐 이런 스태티스틱을 쓸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걔들만이 가지고 있는 피처를 쓸 수도 있고 전 그런 게 불가능할 때는 뭐 이제 아이덴티티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일자리로 돼 있는 벡터를 쓴다던가 혹은 원합 벡터를 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세팅 자체는 모델을 트랜스덕티브하게 만든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새로운 약간 노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건데 모든 노드를 다 똑같이 그 아이덴티티로 뒀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에 새로운 노드 컨셉에 대해서 크게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피처를 쓰게 됐을 때 모델이 트랜스덕티브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드 피처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 GNN인데 어쨌든 GNN에서도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일 간단하게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면 노드 피처를 고려를 해서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어드저선시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다가 그냥 피처 벡터를 컨캣을 하는 거예요. 컨캣을 해서 이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에 태웠어요. 뭐 이것도 사실 GNN이죠. 일종의 GNN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일단 얘도 파라미터 수가 딱히 주지는 않았어요. 얘도 어차피 노드별로 똑같이 인베딩을 학습해야 되는 거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프의 사이즈가 다르면은 이제 얘를 이제 또 네트워크가 다 달라져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파라미터 개수를 그 레이어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뭐 노드의 순서에도 결국에 영향을 받아요. 웬 말이면은 이제 노드 순서가 다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바뀌겠죠. 아예 이 안에 넣는 인풋 피처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래프에서는 뭐 이제 그 이 순서라는 게 결국에 어쨌든 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다 어차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사실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 오더링이 딱히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오더링이 바뀔 때마다 얘 특성 자체가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이브한 방법들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첫 번째로 나왔던 아이디어가 이제 그러면은 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못 하고 있는 게, 노드 피처들은 갖고 있는데 그래프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웃들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학습 때 잘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CNN이라고 하는 게 제일 사실 또 딥러닝 하면 유명한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결국에 얘도 이제 어떤 그 그리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어떤 스파셜한 로컬리티를 활용해서 얘도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픽셀들을 가지고 이렇게 피처 맵을 만드는 거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웃들 간에 약간 정보를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잘 시키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래프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드 스트럭처가 아니잖아요, 구조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이웃들 간의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국에 다시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GNN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나오게 된 게 이제 메시지 패싱 구조라는 건데,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결국에 다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할 그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그래프 세이지라는 이제 그 논문에서 다 똑같이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GNN은 이 구조를 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MPNN이라는 게 나온 논문이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개의 논문이 전부 2017년에 나온 건데, 사실 시기상으로는 제일 뒤에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논문이 왜 그게 유명해졌냐면은 그래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메시지 패싱이라는 구조를 약간 수식적으로 구조화해서 딱 논문에 실은 약간 논문이 이게 최초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논문이 되게 뜨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 GCN이랑 그래프 세이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구조만 오늘 이해하시면은 그냥 제가 오늘 사실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다 전달됐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보통 MPN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구조에는 어떤 이제 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냐면은 노드 인베딩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웃들이잖아요, 자기 이웃들. 그래서 자기 이웃들로부터 이제 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걔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당연히 출발점이에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인풋 그래프가 있을 때 A라는 노드의 어떤 노드 인베딩을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걔 이웃이 지금 BCD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BCD라는 애의 어떤 노드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이제 합쳐서 A랑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합쳐가지고 학습을 시켜야겠죠, 맞죠? 그때
사이사이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MPNN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크게 이제 MPNN 구조는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웃 노드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 메시지 패싱 뭐 혹은 다른 말로는 여기 이 박스로 돼 있는 것처럼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 이웃 노드들이 자기한테 합쳐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 어그리게이트랑 걔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히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수식이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H라고 하는 애는 이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T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일종의 약간 뭐 레이어 혹은 뭐 타임 이제 인덱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T번째 이 T번째에서 그 V라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W라는 애는 이 NV라고 돼 있는 거는 V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V의 이웃. 그래서 지금 우리가 V 기준으로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V 기준으로 자기의 이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랑 자기 이웃이랑 이제 E는 뭐냐면은 V랑 W 사이에 엣지가 있잖아요. 그 엣지에 어떤 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엣지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걔들을 고려해서 어떤 이제 메시지 펑션 그러니까 이런 MT라는 펑션을 가지고 이제 걔들을 합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그리게이션을 썸을 해서 했지만 물론 뭐 원하는 대로 뭐 평균을 내도 되고 합쳐도 되고 그냥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네. 그 네트워크 만드는 사람의 마음인 거고 여기서는 일단 어그리게이션이 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예시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B라는 애가 담고 있는 어떤 이제 B 벡터랑 그다음에 C 벡터랑 D 벡터를 합쳐 가지고 이제 A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일단 A에다가 보낼 때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에다가 보낸 그 메시지랑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T번째 원래 벡터 있잖아요. 그 자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T 플러스 1번째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UT라는 그때 펑션을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패싱이라는 게 그래서 얘랑 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리드아웃 펑션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라지 T라고 하는 거는 뭐 T번 약간 돌린 거겠죠. 그래서 뭐 T만큼의 레이어가 생겼다고 했을 때 걔를 가지고 어떤 펑션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으로 Y 해시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얻어낼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실 수식만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그림으로 보면 간단해요. 그냥 B, C, D 자기 이웃들의 이제 정보를 합쳐가지고 보내서 그러니까 자기 이웃들의 정보를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정보랑 이웃 정보랑 합쳐서 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네.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오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좀 보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해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책에 나와 있는 수식대로 제가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은데 그냥 조금 이제 간략화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어그리게이트 이제 그 과정이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이 어그리게이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웃 노드들을 이제 합치는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랑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기의 다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그래서 크게 어그리게이션이랑 업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구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네네. 네. 아, 네, 그냥 약간 네 맞아요. 일종의 그냥 어그리게이트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T도 펑션이고 UT도 펑션인데 이거를 뭘로 하냐는 사실 그 네트워크 만드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여기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 표현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어그리게이션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걔 결과 값으로 나온 게 이 M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고 얘는 지금 그래서 밑에 첨자가 NU라고 돼 있는 것도 U의 이웃들의 정보를 합친 거니까
이제 그 정보를 합친 걸 M이라고 하는 거고, 걔랑 이제 자기 자신까지 해서 업데이트를 한 게 자기 자신의 다음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뒤에가 편해져서,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서 또 뒤에 설명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메시지 패싱 구조에다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붙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메시지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법은 그냥 모든 이웃 노드에 있는 벡터들을 다 썸하는 거예요.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거겠죠. 썸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다가 웨이트, 러너블 웨이트 붙이고, 자기 이웃에서부터 온 메시지에다가 이제 러너블 웨이트 붙이고 해서 논 리니어리티 펑션 씌운 거, 그거를 업데이트 펑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뭐 수식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메시지 펑션은 다 더한 거, 아까 말한 그 어그리게이트 이 펑션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썸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 펑션은 그냥 리니어, 그냥 그 레이어 하나 붙인 거예요. 러너블 레이어, 그냥 FC 레이어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펑션을 정의하면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약간 딥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구조처럼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제 보통 MPNN 스트럭처라고 하고, 이게 GNN의 약간 제일 기초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뭐 바이어스 텀인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왜 이 구조가 장점을 지니냐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노드의 어떤 스트럭처럴한 인포메이션을 또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B라는 애가 결국에 A라는 애가 BCD를 가지고, 그 BCD의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결국 동시에 걔는 이제 B의 이웃인 A랑 C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도 또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이 레이어를 두 층으로 쌓았을 때 자기한테서 두 칸 떨어진 애까지 이제 정보를 얻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크게 보면,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여기 자기로부터 이웃이 몇 칸 떨어져 있냐를 홉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홉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K개의 레이어를 쌓으면 그만큼 K 홉만큼 떨어진 이웃들의 정보를 내가 다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지 패싱 구조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약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결국에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어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파라미터를 쓰잖아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노드 앞에 붙는 W 셀프라는 데랑 이제 이웃 벡터들의 메시지에 붙는 이제 W 네이버라는 이 그 웨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러너블하게 학습을 하잖아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똑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새로운 노드가 있다고 해도 똑같은 구조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맞죠? 그냥 이웃이 있는 거는 똑같으니까 걔도.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이런 노드,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새로운 그래프에 또 적용할 수가 있고, 이 메시지 패싱 네트워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여기 갑자기 붙었다 해도 사실 우리 어떤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당연히 새로운 노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결국에 누구랑 마파를 했다는 거는 여기 엣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맞죠? 그러면은 내 이웃 네트워크에 노드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노드들은 새로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또 학습을 하냐? 그러면은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MPNN 스트럭처를 쓰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 때 보지 못했던 노드에 대해서도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인덕티브한 이제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모든 GNN의 약간 기반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로스 펑션 부분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unsupervised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의 레이블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일단 노드들의 종류를 약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unsupervised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 컨트라스티브한 컨셉처럼 그냥 비슷한 노드들은 비슷한 인베딩을 갖게 만들고 비슷하지 않은 노드들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unsupervised 러닝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걸 이렇게 쓴다던가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나오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의 그냥 인베딩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노드 클래스 레이블해서 이거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로스 펑션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대로 그냥 정의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 GNN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네이버후드 어그리게이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어그리게이트랑 업데이트 펑션도 다 정의를 했고 오케이 이제 로스 펑션도 만들었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냥 SGD 태우면 되잖아요. 이 모델을 가지고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 노드들을 어떤 노드 그 트레인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다른 이제 노드들이라던가 혹은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애라도 똑같은 스트럭처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러너 학습이 된 웨이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GNN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GCN이랑 그래프세이지 모델에 대해서만 보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라서 넘어갈게요. 이제 리캡하려고 넣어놓던 거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걔를 어그리게이션해서 얘를 업데이트하는 그 구조다라는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일 단순한 네이버후드 어그리게이션은 sum 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리고 걔에다가 러너블 파라미터 태워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했잖아요. 맞죠? 이게 제일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 구조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라고 하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노드의 어떤 디그리에 따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밑에 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U라는 애랑 U 프라임이라는 애의 어떤 이제 이 메시지 패싱 관점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U의 어떤 디그리가 U 프라임이라는 노드의 디그리보다 한 100배 크다고 해봅시다. 얘가 이웃이 100배 많은 거예요. 얘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리 주변에 약간 그 작은 값들이 있더라도 그만큼 많이 합쳐버리면은 당연히 얘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너무 큰 노드들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프 단에서 제일 큰 프로블럼이라서 얘를 보통 오버 스무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버 스무딩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디그리가 높은 노드나 되게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피처로 결국에 모든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이 다 컨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이 사실 GNN에서 가장 약간 큰 문제이고 그래서 레이어를 사실 조금만 딥하게 쌓아도 사실 5층 한 4층에서 5층으로만 쌓아도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단순한 구조도. 네. 그래서 이런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을 막으려는 시도들을 계속 이제 했다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은 디그리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디그리가 자기 이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하는 노멀라이징 방식은 이거예요. 사실 이 GCN에서 그냥 우리가 그 GCN이라고 부르는 모델에서 앞에 우리가 봤던 베이직 GNN이랑의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노멀라이즈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지금 보면은 U라는 노드에 대해서 자기 이웃들의 메시지 펑션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기 이웃들의 디그리도 지금 같이 얘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인데 이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우리가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는 뒤에서 조금 설명하고 일단 GCN의 구조를 그래서 보면은 GCN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는 제일 약간 유명한 어떤 GNN 모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메트릭 노멀라이즈를 했다. 앞에서 봤던 이 수식을 써서 이제 메시지 어그리게이션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셀프 루프 업데이트라는 구조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얘가 좀 번거로웠던 게 어그리게이션을 네이버에 대해서 하고 걔로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이랑 합쳐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에다가 얘를 넣은 거죠. 그냥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합집합으로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랑 자기 지금 U에 대한 히든 벡터를 구하는데 U랑 U의 이웃들의 집합에서 그 노드들의 히든 벡터를 그냥 다 합친 거예요.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거죠. 어그리게이션은 당연히 아까 봤던 이 식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논문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와 있어요, 수식이. 그 수식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조금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직관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엄밀하게 하면은 사실 당연히 엄밀하게 나오지만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수식은 앞에서 봤던 거죠. 그 노드 레벨에서의 그 기초적인 GNN의 어떤 수식이에요. 근데 얘를 그래프 형태의 어떤 그래프 레벨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A가 생겼죠. 이 A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어드저선시 매트릭스,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라서 이 W라는 파라미터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이 H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히든 벡터들의 어떤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갑자기 이제 바이어스는 그 안에 들어갔다고 치고 이렇게 돼 있던 애가 A로 바뀐 이유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느껴지실 것 같은 게 이 자기의 이웃들을 결국에 다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얘가 결국에 자기랑 이웃이면 1이고 이웃이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그마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약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게 되고 셀프 루프라는 아까 그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애를 넣었다는 거는 그 어드저선시 매트릭스는 원래 이제 대각 성분이 0이겠죠. 당연히 다 자기 자신이랑 없을 거니까. 근데 셀프 루프를 하나씩 넣었다는 건 거기다가 i를 더했다는 거죠. i는 나머지가 다 0이고 대각 성분만 1인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똑같이 하고 이 w 이건 없어져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루프를 앞에 이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과정에서 같이 고려를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면 GCN 그 논문에 나오는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원래 GCN 논문에 나오는 수식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사실 이 구조인데 이 셀프 루프가 추가된 구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드 레벨에서의 GCN 수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거잖아요. 맞죠?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앞에다가 웨이트 펑션 곱하고 그 어그리게이션 하는 펑션에 이 얘를 이제 시메트릭하게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 노멀라이즈 하는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네이버까지 같이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했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웨이트를 씌우고 논리니얼리티 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에서 봤던 구조랑 완벽히 똑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에다가 틸다 돼 있는 건 얘는 뭐냐면 A 플러스 I를 그냥 줄여서 많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I는 왜 A 플러스 I겠어요? 아까 제가 GCN은 셀프 루프를 넣은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틸다일 거고 이 D랑 D-2분의 1, D-2분의 1은 왜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얘 때문에. 얘가 이제 루트로 이제 밑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씌워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얘로 나눠준 효과가 모든 그 성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히든 벡터들의 이제 행렬이랑 웨이트 행렬 똑같이 곱하면은 얘랑 수식 동친 거 크게 이해하는데 약간 무리 없으시죠, 맞죠? 그래서 실제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 논문에 나오는 수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오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그림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 레이어 GCN을 가지고 트레인을 해서 걔를 이제 그 TSN이라고 이제 얘는 일종의 클러스터링이라기보다는 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뭐 어쨌든 일종의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걔를 가지고 이제 같은 색깔의 노드들은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꽤나 비슷하게 이제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어떤 앞에서 봤던 베이직 GNN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오버 스무딩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 이 차이만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왜 그 시메트릭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냐, 굳이 이런 이제 간단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네이버 디그리에도 연관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내가 그 내 정보를 이제 남한테 내가 정보를 받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 정보를. 왜냐하면은 이렇게만 노멀라이제이션 해줘도 사실 내 주변에 아무리 이웃이 많아도 이웃 수가 많은 만큼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 정보를 얘한테 줄 때예요. 줄 때. 그러니까 내가 되게 디그리가 높은 이제 이웃이 많은 애인데 내가 얘한테 내 정보를 주는데 결국에 이 디그리가 많은 애는 이제 정보를 많이 받아서 어쨌든 약간 절대적으로 그게 컨트리뷰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높은 애가 결국에 정보를 줄 때 이제 사실 주는 거에서는 이제 그게 고려가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이제 받는 경우에 자기가 받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결국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가 안 돼서 결국에 그 undirected 그래프에서는 똑같이 오버스무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를 결국에 레이어를 깊게 쌓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이웃하는 애들의 이제 디그리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 있는 거죠. 이 수식에서. 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에서도 이제 뭐 사이테이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읽어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재밌게도 실제로 undirected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고 만약에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받는 경우는 이제 고려를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왜 그게 undirected 그래프에서 안 되냐면은 그게 이어져 있다는 것만 해도 결국에 A랑 B가 이어졌다고 했을 때 A도 B에게 영향을 주고 B도 A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는 A에서 B로 이어지는 엣지가 있다고 해도 B에서 A로 이어지는 엣지가 없으면은 그게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그래프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이제 그 강재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썼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다루는데 거기서는 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써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는 이제 그래프마다 어떤 옵션이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보통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CN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사실 GCN도 원래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인덕티브한 세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앞에서 보셨듯이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이 트레인 과정에서의 그 얘의 디그리를 전부 결국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쨌든 정보들을 다 알아야 돼서 이게 언신 노드들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된다고 사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원래 이 앞에 나온 이 GCN 논문도 인덕티브 세팅에서 한 논문이 아니에요. 그냥 트랜스덕티브한 세팅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든 논문이고, 그래서 후에 이제 그 같은 연도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인덕티브한 세팅에서 노드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거의 약간 최초로 제시된 논문이 약간 그래프 세이지라는 논문인데, 그 인덕티브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얘가 추가한 방식이 있어요. 크게 얘도 다른 건 없는데 추가한 방식이 바로 네이버후드를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이웃을 그냥 다 고려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랜덤워크 방식으로
네이버후드를 몇 개만 뽑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서 이 샘플링을 사실 추가했다는 거에서 그래프 세이지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그 뒤에 어그리게이팅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봤던 메시지 패싱.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어그리게이터 펑션을 되게 여러 개를 논문에서 제시를 해서 약간 옵션을 줬다?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이 메시지 패싱 구조로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수식도 사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얘 앞에서 봤던 저희 메시징 패싱 구조로 수식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똑같죠, 그냥 사실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이한 이제 부분은 이 그래프 세이지에서 뭐 L2 노멀라이제이션은 여기 들어가 있어서 넣은 거고 이제 이 그래프 세이지 논문에서 세 가지의 어그리게이터 펑션을 제시를 하는데 min, 그다음에 풀링, 그다음에 LSTM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런 어그리게이터 펑션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으로 줘서 그 뭐 데이터 셋에 따라서 얘가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 얘가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 얘가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그래프 세이지 논문에 나오는 로스 펑션이 얘인데 이제 아까 제가 랜덤워크 그 로스 펑션을 넘어갔었잖아요. 그걸 사실 여기서 설명하려고 넘어갔던 거였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이 로스 펑션이 결국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랜덤워크를 우리가 임의로 이제 실행을 했다고 했을 때 같은 이제 랜덤워크 그 패스상에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로서 생각을 해서 로스 펑션을 이제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수식으로 보면은 V가 일단 노드 셋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드 셋에 있는 애들 U에 대해서 걔 이웃들이 V인 거죠, 맞죠? 그러면은 걔 V를 가지고 이제 그 이웃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확률 밑에 분모는 전체 노드의 확률이죠. 그래서 이 전체 노드들의 어떤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그 시뮬러리티를 이제 그 같이 등장한 애들의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맥스처럼 어떻게 수식이 생겼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실제 그 어떤 리얼 데이터에서는 노드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어떤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제 문제겠죠.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그 오버헤드가 될 거고 걔를 이제 보통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냥 이 수식으로 변형이 된 건데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랜덤워크 상에 같이 등장한 애를 이제 분모에 넣어서 생각을 했다면은 똑같이 랜덤워크 상에 같이 등장하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걔의 어떤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빼주면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가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하고 요 수식 구조랑 완벽 거의 똑같은 거 볼 수 있죠. 얘가 이제 네거티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랜덤워크 베이스 로스 펑션인데 여기서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넣었다. 그냥 그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래프의 어떤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를 이제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뭐 뒤에 증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노드 인베딩이 이제 레이어를 좀 깊게 쌓으면은 노드 인베딩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값과의 차이가 이제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 사이보다 작아진다는 거는 거의 근사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노드들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얘가 어떤 그래프의 스트럭처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논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서 읽으면서 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래프 세이지랑 GCN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DSBA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좋아서 들고 왔고 한번 뭐 혹시 다시 보실 분은 요약하면서 읽어 보시면 앞에 제가 했던 내용을 다 넣어 놓은 거라서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거의 이제 그래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고 이제 뒤에도 똑같이 결국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기본적인 뭐 CNN
같은 구조를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텐션 트랜스포머 같은 구조를 또 요즘은 또 적용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애는 이제 어텐션 구조를 이제 해서 이 어텐션 이 밸류를 러너블하게 또 학습을 시키는 그런 어텐션과 비슷한 구조를 또 쓰고 있고, 이제 뭐 그래프 포머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또 유립스에 나왔던 논문인데, 진짜 그 원래 거의 포지셔널 인코딩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단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트랜스포머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또 논문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Generalization of Visual Transformer MLP Mixup to Graph라고 해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넣었냐면 저자의 얀루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GNN을 정말 많이 또 주목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또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비전 트랜스포머나 이제 MLP 믹서 같은 구조를 또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려는 또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되게 그냥 이거 뭔가 약간 비전 트랜스포머 그 그림에서 본 것 같죠, VIT 그 논문 그림에서. 그래서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GNN은 계속 오픈 약간 도메인에서 계속 또 이제 기존의 어떤 NLP나 비전에서 적용했던 방식들을 그래프에서 적용하려고 또 시도가 되고 있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GNN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제가 추천하는 자료는 위에 두 자료인데, 이제 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죠. 네, 아이쿠 GNN 스터디를 또 하게 되는데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도 높은 확률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질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뭐 편하게 또 그 리뷰 쓰실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